자, 이어서 제11강입니다. 11강은 교재 페이지 166쪽 주택법 제1장 총칙입니다. 주택법은 8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3문제 정도가 주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정도, 5문제가 객관식이 되겠는데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점수 따기는 편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점수를 못 따면 좀 곤란해요.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건축법은 솔직히 좀 어려울 땐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주택법은 이건 또 어디하고 겹칩니까? 같은 2차 과목인 공동택관리 실무 있죠? 실무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실무 내용하고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다룰 것이고 저도 다룹니다. 다만 제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제 거를 공부해 놓으면 실무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겹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목적은 넘어가고 보니까 용어 정의. 용어 정의는 거의 해마다 나오죠. 거기 보니까 16, 17, 18, 19, 20, 21, 22 계속 나오고 있죠. 용어 정의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용어 정의는. 주택이란 뭐냐? 주택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이 소위 말해서 식구들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의도가 어떤 의도냐? 의사는 장기간 주거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 놀러 가서 펜션에서 이틀 있다 자고 가자,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관이나 혹은 콘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장기간 거주 의사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건물뿐만 아니라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3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은 슈퍼마켓 해주고 2층은 미장원 해주고 3층은 주택 써가지고 이렇게 일부가 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은 꼭 건물뿐만 아니라 마당 같은 거, 거기 부속 토지, 대지, 마당까지도 합쳐서 주택이라 부를 수 있어요. 주택, 부속 토지 합쳐서. 그런데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건축법에서 배웠죠. 공동택하고 단독택 두 가지 나눠지죠. 우리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공동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내려갑시다. 단독택. 단독택을 일단 보니까 여긴 주택법상 단독택인데 어디서 꼬아오느냐? 건축법에서 꼬아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에 단독택이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3개만 꼬아왔습니다.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그렇다면 어떤 것은 안 꼬아왔을까요? 어떤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공간. 건축법은 공간까지 합쳐서 4개가 단독택이 있어요. 공간도 있었어요. 여기는 공간이 빠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갑시다. 공동택. 공동택도 역시 건축법 규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건축법상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죠? 여긴 3가지만 갖다 써요. 즉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 이 3개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미 아파트가 뭐고 연립이 뭐고 다세대가 뭐다 다 설명드렸어요. 언제? 건축할 때 제가 그림 그려서 상세히 설명됐어요. 그렇다면 뭐가 여기는 없다? 건축법에는 공동택인데 여기는 없는 게 뭐냐? 기숙사예요. 기숙사. 건축법상 공동택에 기숙사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요. 여기 3개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기숙사가 뭐가 되냐? 여기서는 기숙사가 뭐로 변하냐면 변신해요. 뭐로 변신하냐면 준주택으로 변신하게 돼요. 이따 볼 거예요. 바로 밑에 준주택 나왔네. 호랑이도 제 말 한번 나온다더니 바로 준주택이 나왔죠. 준주택 일단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준주택은 실무에서 나왔어요. 실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실무에서 같은 2차 과목인 공동택 관리 실무에서 나왔다고요. 한 5년, 6년 돼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 외의 건축물,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한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여기 나가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라고 시험지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실무에서 준주택 3글자 적는 거 되게 쉽게 나왔죠. 어쨌든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뭐냐면 이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은요, DNA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아닙니다. 아까 주택은 누구누구였어요?
단독택하고 공동택 두 가지 맞고 있고 여기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처럼 써요. 그래서 준자 붙여서 준주택 그래요. 준주택.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쓰기 때문에 준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종류가 몇 가지냐? 네 가지가 있어요. 기숙사. 여러분 건축법에서 공동택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는 준주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다음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전에 뭐라고 했죠? 이것은 고시원이라고 했죠? 고시원 비슷한 거라고 했어요. 고시원. 근데 이 고시원 비슷한 다중생활시설이 지금 뭐로 변한다? 여기서는 준주택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의할 것은 거기 4호 거목, 15호 다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4호 거목, 15호 다목. 4호는 뭐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냐면 숙박시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 것은 받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속하는 것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옛날 말로 고시원, 지금 말로 다중생활시설은 크든 작든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이에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 준주택입니다. 크면은 건축법에서 뭐라 부르고? 숙박시설. 작으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둘 다 여기서는 준주택에 들어간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 네 번째, 오피스텔. 원래 오피스텔이 건축법상은 뭐라고 하냐?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근데 주택처럼 쓰니까 오피스텔을 갖다가 여기 준주택으로 했다. 그러므로 준주택은 총 몇 가지다? 네 가지다. 다음 다섯 번째,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옛날부터 시험지에 줄줄이 나오고 최근까지도 나왔어요. 국민주택은 제일 많이 울고 먹었다. 첫째, 국민주택은 뭐냐? 다음에 해당하는 두 개가 있다. 즉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국민주택이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해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라고 합니다. 이따 볼 것인데 국민주택 규모는 뭐냐? 일단은 두 가지 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거. 국가, 지방자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 받았다가 자금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 이게 바로 국민주택이에요. 여기 주택도시기금은 뭐냐? 옛날에 뭐라고 그러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불렀어요. 국민주택기금을 지금 뭐라고 한다?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면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 취급, 근데 지금 요즘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것이 국민주택인데, 근데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이걸 뭐라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전면적 기준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잘 나와요. 넘어가 봅시다. 168쪽. 국민주택 규모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역이 하는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이에요.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85제곱미터 이하는 이거 다 전면적 기준입니다. 전면적 기준인데 평수로 말하면 25.7평. 전면적 25.7평 정도가 되는 것이고 분양 평수로 말하면은 32평형, 33평형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85제곱미터입니다. 분양할 때는 32평형, 33평형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면적은 25.7평이고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다. 다음은 아주 변두리 같은 데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해요. 이거 시험지 많이 나왔고 그러면 전면적이라고 하는데 전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건 우리가 밑에 보충학습은 심화 강의할 때 상세하게 그림 그리면서 할 거예요. 그것 정도 보시면 돼요. 다음 7번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말이죠. 시험지에 옛날에 중개사 시험에서 잘못 내가지고 다 맞게 한 적이 있어요. 민간건설 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이다. 민간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틀렸어요. 그때 시험위원이 잘못 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라고 해야 되지
민간업자가 지었다고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민간 건설업자가 지었다 하더라도 주택 도시기금 융자받으면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주택이냐 아니냐는 주체보다는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사실상 돈으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므로 민영주택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국민주택 말고 나머지가 민영주택이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 쉽게 해서 공공임대 아파트, 민간임대 아파트. 요즘 공공임대 그러잖아요. 이 공공임대 요즘 많이 뜨고 있죠. 하도 전세가 오르니까 공공임대 늘어난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 근거법이 달라요. 공공임대의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고 민간임대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 우리는 시험에서 다 배워요. 두 문제씩 나와요. 공공주택특별법 두 문제 따로 배울 것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두 문제 따로 배워요. 저 뒤에서 다시 별도 법으로 배웁니다. 근데 두 개 다 합쳐서 네 문제죠? 점수 따기가 편해요. 이건 네 문제면 세 문제를 맞아야 돼요.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아홉 번째, 토지 임대 분양주택.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잠깐 이미지 봅시다. 이거요. 이 건물은 이제 분양받은 자 갖고 있어요. 분양받은 자. 근데 땅은 이 대지는 분양 시행자가 그냥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받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땅은 분양 안 받았어요. 건물만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분양받은 자는 아파트를 비싸게 받았다. 금액을 볼 때, 절대 금액을 볼 때 싸게 받은 것이다. 싸게 받은 것이죠. 절대 금액은 적게 받았겠죠. 왜? 땅값은 안 냈으니까. 땅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땅은 계속 누구 거냐? 시행자 거예요. 이거 계속 땅 시행자 거예요. 건물만 자기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의 땅을 지금 이 건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받은 자가 시행자한테 땅 사용료 내야 돼요. 매월 내야 돼요. 즉 토지 임대료를 내야 돼요. 토지 임대료. 이것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부른다. 건물은 자기 거지만 땅은 자기 거 아니다. 땅은 옛날에 분양한 사람 거 그 시행자 거다. 그러면 토지 임대부보다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된다. 누가? 이 건물주들이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죠.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뭐 반값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간에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부른다. 10번 사업주체. 사업체는요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택을 짓는 자만 사업체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주택을 짓는 자도 사업체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대지를 조성한다는 건 무엇이냐? 털을 닦는 겁니다. 털을 닦아놔요. 아파트 지을수록 털을 닦아놓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불도저로 밀어주는 것만 아니에요. 단순히 불도저로 미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이미 도로 크기도 맞춰놓고 하수도 설치해놓고 또 상수도도 해놓고 전기 가스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파트만 짓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지 조성이지 땅만 덜렁하는 것이 대지 조성 아니에요. 거기 이미 다 들어온단 말이죠. 다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그 위에 아파트 짓면 되죠. 어쨌든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이 둘 다 사업인데 이 두 개 다 할 수 있는 주체를 뭐라 한다? 사업 주체라고 부른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체 이렇게 불러요.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여기서는 사업체라고 불러요. 자, 사업체 종류 봅시다. 네 가지가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 이 공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사업자한테 등록했죠. 이건 민간업자들입니다. 등록하니까. 1, 2번은 등록 안 해요. 3번은 등록해야 돼요. 민간업자니까. 네 번째,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하는 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4번에 그 밖에가 뭐가 되냐면 주택조합이 들어가요. 밑에 4번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사업체가 될 수 있어요. 밑에 4번. 주택조합은 뭐가 주택조합이냐?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택조합인데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마련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통 아파트는 30채 이상 짓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건 30채 이상 짓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것은 이걸 받으면 건축 안 받아도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는 건축 안 받아도 괜찮은데 보통 30채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20채, 15채 이렇게 지을 때는 건축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것이 바로 주택조합인데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3가지가 있어요.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옛날엔 지역이 굉장히 좁았어요. 지금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완전히 묶어놔 버렸죠.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나 거의 같으니까 막 차 타면 금방 가니까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지역주택조합에 누구도 올 수 있다, 경기도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넓게 묶어놨어요. 총 몇 가지의 권역이 있다? 9개 권역. 근데 9번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그건 어쩔 수 없죠. 묶을 수가 없죠. 제주도는 따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주도만 하나 딱 떨어뜨려놨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놨죠. 직장특별자치는 같은 직장의 사람들이 근로자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 조합이고, 그다음 리모델링 특조합. 리모델링 하려고. 근데 주의하셔요. 리모델링 특조합에서 주의할 게 있다. 리모델링 합니다. 자, 리모델링 하는데 무엇을 리모델링 할까요? 주택을 리모델링 합니다. 근데 주의하세요.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공동택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긴 단독택 단지입니다. 여긴 공동택 단지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701호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 혼자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못하죠? 딴 데도 영향 미치니까. 이때는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 동의받아서 조합을 만들어요. 이건 조합 만들어야 돼요. 왜? 공동택이니까. 공동택. 근데 단독택 여기 A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입니다. A가 자기 집 리모델링 할 때 B한테 가가지고 갈비사 가지고 가가지고 B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경우는 그냥 혼자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따로 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단독택이 아니라 리모델링 특점은 공동택입니다. 공동택 할 때 조합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소유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파트가 있어야 고치죠. 기본적으로 있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 그래서 공동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합니다. 원칙적으로. 있어야 고친 거니까 소유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택입니다. 단독택은 조합 만들 필요가 없이 자기 혼자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단독택은. 공동택만 조합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택의 소유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주택단지 있고 또 하나는 주택단지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주택단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파트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놀이터 있고 상가 있고 이게 주택단지입니다. 당연히 주택단지죠. 이것만이 주택단지가 아니라 이렇게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해 놓은 거 이렇게 다 조성해 놓은 거 이렇게. 그 대신 아까 얘기했죠. 여기 하수 같은 거 다 묻어놨어요. 상수도 있고요. 전기가스 다 끌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단지다. 이것도 주택단지고 이것도 주택단지다. 거기 읽어보면 주택단지를 두 개를 다 주택단지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럼 시험지가 뭐가 나오냐? 밑에 박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폭 8m 이 나가죠. 특별히 폭 20m, 8m 이상 꼭 외워놔야 돼요.
그렇게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주택단지에 있어서 이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 칙칙부부 철도가 지나간다. 그럴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가 한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뜻이 별개의 단지로 본다.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별개의 단지로 본다.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 지나갈 때 그걸 이유라는 뜻입니다. 일반 도로는 중간에 몇 미터 이상 지나갈 때 20m.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 도시 예정도로 몇 미터? 8m.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별개로 본다. 원래 따로 봐야 되지 한꺼번에 보면 안 된다. 넘어갑시다. 170쪽 13번 부대이설, 14번 복리이설, 그 다음에 15번 기간이설, 17번 간선이설. 시험제 잘 나옵니다. 13번 부대이설, 14번 부대이설은 복리이설은 연달아 나왔어요. 연달아 시험제 나왔고 2019년, 그 다음에 2018년 연달아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17번 간선이설도 역시 21회 때 나왔죠. 그 다음에 기간이설, 16번 기간이설 이건 2020년대 중개사 시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대이설, 복리이설, 기간이설, 간선설 아주 중요하다. 이걸 틀리면 씁쓸해요. 왜? 다 맞는 거, 다른 사람 다 맞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A, B, C나 똑같은 거니까. 봅시다. 먼저 부대이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느냐. 기본 강의에서는 부대이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주택에 딸린 시설인데 1번은 꼭 아셔야 돼. 1번은 꼭 아셔야 된다. 누구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도 부대이설이에요. 담도 부대이설이에요. 담도. 아파트 담장 쳐놨죠? 담장, 그것도 부대이설이고, 관리사무소, 주차장.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대이설.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 강의 때 좀 공부하면 돼요. 올라서 복리이설. 171조 복리이설.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을 말한다. 이게 복리이설인데 여기도 역시 1번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1번 꼭 외워놔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특별히 다른 건 다 알 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뭐냐. 쉽게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를 여기서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보면 돼요. 슈퍼마켓 같은 거, 세탁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거. 이걸 근린생활시설로 보면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요거 복리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기본 강의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가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 강의 때 좀 더 덧붙이면 됩니다. 이어서 15번 기반시설. 국토법상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국토법상 기반시설인데 뭐 도로, 상하수, 전기 이런 거 다 기반시설입니다. 거기는. 역시 기반시설도 좀 약간 중복됩니다만은 국토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도로 같은 거, 주차장 같은 거, 뭐 공원 같은 거, 광장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합니다. 16번 기간시설, 17번 간선시설. 16번 기간시설은 2020년도에 중개사 시험이 나왔고 17번 간선시설은 우리가 여기 21회니까 2018년도 등등이 되겠죠? 19년, 18년 이 정도. 자, 16번 기간시설하고 17번 간선시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둘 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DNA는 똑같아요.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하고 구성 분자는 똑같아요. 똑같이 나가잖아요. 도로, 상하수,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원방을 이렇게 똑같이 나가죠? 똑같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뭐 때문에 다르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관시설과 간선시설은 이름은 같은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림 그려서 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인데 단지 안에 있는 거, 단지 안과 단지 밖에 있는 거는 기관시설입니다. 그리고 연결 부위, 이 연결되는 부분, 요거하고 요거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간선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하고 밖에 있는 건 기관시설, 이걸 연결되는 부위가 간선시설입니다. 즉, 만약에 단지 안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기관시설입니다. 근데 단지 안과 단지 밖에 연결한다 그러면 간선시설입니다. 도로가. 또 상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상하수도는 기관시설이고 밖에 상하수도 기관시설인데 다만 연결시켜지는 부분이 땀에게서 들어오는 부분이 간선시설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다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기관시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도 예외적으로 이것이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요거. 원래는 연결돼야 되는데, 이놈은 안에 들어가도 간선시설이에요. 기관시설이 아니다. 어떤 놈이냐? 이것이 잘 나옵니다. 단서, 거기 171점 밑에 17번 간선시설, 단서 보니까 다만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171쪽 제일 밑에 17번 간선시설 밑에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주택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 될 수 있다. 이것이 시험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기관시설인데 안에 들어와도 간선시설이다. 요거 누구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위에 공구. 이건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게 2020년도 주택관리사 나왔어요. 2020년도. 잘라서 공사하는 데가 뭐라고 그러냐? 공구, 주관식.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쉬운 걸 갖다가 몇 번 냈는데 이거 모의사도 냈어요. 제가 이거 모의사 내면서도 제가 날이 좀 뜨거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그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도 틀린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구도 못 써가지고 두 글자 공구 109, 209 하는 거 지하철 공사하듯이. 그러니까 단지를 갖다가 단지가 너무 크니까 쪼개서 공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구예요. 읽어볼까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자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게 공구 주관식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거죠. 즉 이겁니다. 이미지 그린다면 이게 단지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 109, 209, 309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착공도 하고 별도로 완료도 하는 거예요. 착공은 여기 착공 신고한다. 완료는 뭐냐? 완료되면 뭐냐? 별도로 따로따로 완료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건축법에서는 완료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뭐 한다고 얘기하죠? 사용 승인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주택법 뭐 한다고 했냐? 사용 검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사용 승인한다. 여기는 사용 검사한다라고 표현해요. 결국에는 끝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따로따로 착공 신고 사용 검사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구다. 공구 주관식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오는데 공구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할 때 공구 요건까지 배웠습니다. 밑에 보충하스
이 공고 요건을 할 때 이것이 1공고, 2공고가 이렇게 그만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좀 약간 넓어야 돼요, 이게. 보니까 몇 미터 이상 돼야 됩니까? 경계선 사이가 6m 이상 돼야 된다. 6m 이상 나오죠, 거기? 보충학습 1번 6m 이상 돼야 된다. 6m 이상. 그럼 거기다 뭐 만들어 그래? 6m 안에다 뭐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도로가 있어도 괜찮고 부설 주차장 있어도 괜찮고 옹벽이나 축대 같은 거 조경 녹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6m 이상 나눠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한 공구당 몇 세대 이상 지어야 되냐? 밑에 2번. 한 공구당 몇 세대 이상 지어야 된다? 300세대 이상 지어야 된다. 300세대. 한 공구당 300세대 이상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생각합시다. 공구의 전제가 되는 단지는 최소 몇 세대 이상 돼야 될까요? 공구의 전제가 되는 단지는 최소 몇 세대 이상 돼야지 공구를 할 수 있죠? 600세대입니다. 두 개는 나눠야 될까요? 600세대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 나와요. 600세대. 다음 19번 세대 구분형 공동택. 요즘 떠오르는 문제고 옆에 20번 도시형 생활택. 이건 아주 중추를 이루는 문제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실무에서도 배울 거예요. 도시형 생활택 실무에도 배웁니다. 아직 배웠나요?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는가요? 세대 구분형 도시형 생활택 배웠습니까? 됐습니다. 또 제가 또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를 갖다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 듣고 갈 거예요. 10번 듣고 합니다. 먼저 세대 구분형의 핵심 봅시다. 이미지부터 그림 그리겠습니다. 세대 구분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요 집은 말이에요. 요 집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집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단독택도 아닌데. 또는 요 집도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고, 두 개로 나눠 쓴다.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눈다 칩시다. 여기 해가지고, 여기 이제 현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란다? 세대 구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세대를 갖다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는 장인 장모 쓰고 여기는 사위하고 딸하고 쓰고 여기는 아들이 들으면 뭐라 하나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쓰고 워낙 불경길에서 다 들어서 한단 말이죠. 불경길에서 들어서 하는 거. 자, 그렇다 치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 구분형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이런 말이 보여요. 그래서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데 그 중요한 특징은 뭐가 나냐면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없는 주택, 이것이 핵심이에요.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쪼갤 수는 없어요. 이 전체가 소유권 몇 개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세 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 3분의 1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이용은 따로따로 하지만 소유권은 쪼갤 수 없다. 이게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그럼 틀려요. 구분 소유할 수 없어요. 세대 구분이라고 해서 여기는 소유권 3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그냥 안 줘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세대 구분형은 몇 가지의 종류이냐? 2가지로 이래요. 2가지. 세대 구분형은 2가지로 되는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충합수까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보충합수의 그 자잘한 글씨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라면부터 넣고 물 끓는다 라면부터 넣고 나중에 수프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프 넣고 그 다음에 끓인 다음에 라면 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2가지 형태의 세대 구분형이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은 뭐냐? 아예 처음부터 지을 때. 처음부터 지을 때 요비만 세대 구분형을 짓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을 때 세대 구분형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짓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1. 기억.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따로따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지 부엌 쓴다고 옆쪽으로 가면 옆에 칸막이 들어가면 안 돼요.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부엌, 욕실, 현관 따로따로 설치해야 돼요. 애초부터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칠 수가 있어야 돼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물이 있든가 독립해서 쓰기 쓰지만 연결물이 있든가 또는 얇은 걸로 해놔야 언제든 뜯을 수 있게끔 얇은 경계벽, 경량규제 경계벽을 설치할 것. 통할 수도 있게끔, 합할 수도 있게끔. 세 번째, 이 세대 구분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단지가 다 호실마다 다 세대 구분형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엘리베이터도 복잡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세대수의 몇 세대 넘으면 안 된다?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3분의 1이 핵심이에요. 3분의 1을 넘지 말거라. 3분의 1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리을. 그 면적을 따져도 40평짜리, 20평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따져도 세대 구분형을 다 합쳐보면 전체 전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수로도 개수로도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고 면적을 따져도 그거 다 합쳐보면 그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위에 3분의 1, 3분의 1. 꼭 아셔야 되겠어요. 다음, 여기까지가 애초부터 짓는 것.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건 뭐냐? 이건 이미 옛날 거 지어놓은 거예요. 옛날 거 보통 아파트예요. 보통 아파트를 갖다가 살고 있는데, 이 집보다 딸이 말이죠. 우리 남편이 망했으니까 좀 들어가 살자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하고. 그 개조하는 거. 요것도 괜찮아요. 요건 2번이에요. 요건. 나중에 고치는 나중에 들어오는 나중에 고치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를 개조하는 거예요. 허가받고. 시장구속 주냐도 허가받고, 이거 허가나 신고받는다고 되는데 사실상 허가받아요. 허가받고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할 때는 기억.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2세대 이하일 것. 아까는 처음부터 짓는 건 3개, 4개가 구분 없는데 이건 2개만 쪼갤 수 있어요. 2개만 나눌 수 있어요. 나중에 고치는 거니까. 2개로만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현관은 따로 만들 수 없죠. 왜? 새로 짓는 게 아니까. 현관 하나 있으니까 이미 출입문만 따로 만들어줘야 되고 현관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이미 있던 거니까. 그래서 구분 출입문을 따로 만들 거 올라가서 나중에 고치는 거니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올라가 보니까 전체 세대의 10분의 1 넣으면 안 돼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넣으면 안 되고 각 동에 3분의 1 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 요건. 전체로 볼 때는 10% 넘지 말아야 되고 각 동으로 볼 때는 한 동 볼 때는 3분의 1 넘지 말아요.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예가 있어요. 밑에 이유들이가 있다. 예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리을. 구조, 화재, 수방 및 피난 안전 등 관계 부분에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무조건 이걸 갖다가 늘리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그 소방시설 같은 거, 안전시설 같은 거 원래 건물이 옛날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소방시설 같은 것이. 그게 맞아야 돼요. 만약에 늘렸다가 나중에 불나가지고 곤란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2번. 위 일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이게 뭔 소리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관리사무소.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 두려고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일 때 두게 되냐?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50세대 이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 세대, 여기 두 세대인데 이거 몇 세대를 볼 것이냐? 3개 쪼개서 쓰는데 이걸 3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1개로 볼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몇 세대를 본다 이거? 그냥 하나로 본다. 그 뜻입니다. 3개로 쪼갰다고 3개로 보는 게 아니다. 그냥 한 세대를 본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2번 끝에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 세대로 선정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봅니다. 이어서 도시형 생활 때 잘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 때 또 되게 잘 나옵니다. 시험제. 거기 최근에만 해도 18회, 20회 나왔죠. 실무도 잘 나옵니다. 이거 실무도. 여기 핵심이 뭐냐? 도시형 생활 때 핵심이 뭐냐면 300이 나오는데 300 주의하세요. 300이 나오는데 300세대 미만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살짝 이상 그러면 틀립니다. 미만입니다. 이미 주관식 300 적는 것도 나왔고 300 적는 거 이미 나왔고 객관식은 이상 해가지고 틀린 것도 나왔습니다. 미만입니다. 300 미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시형 생활택은 다 공동택입니다. 도시형 생활택은 다 공동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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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룸이다 그러면 원룸이잖아요. 어떤 인터넷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어떤 명태한 분이 원룸을 갖다 몇 개 사놨어요. 이렇게 3개. 자, 원룸을 3개 사놨다. 이건 정식 원룸이에요. 도시형 생활 때 정식 원룸입니다. 사이비 원룸 말고 진짜 원룸. 진짜 원룸은 달라. 이게 진짜 원룸이에요. 도시형 생활 때 이게 진짜 원룸입니다. 원룸일 때, 자, 이 A란 분이 자기 집 따로 하나 있고 단독돼 있고 여기에 3개 사놨어요. 이분은 주택이 몇 개일까요? 4개예요. 4개.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평수 작잖아요. 그죠? 뭐 5평짜리 이런 거 사놨는데도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종합부동산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왜? 공동택이니까. 각각마다 소유권 주는 거예요. 이 원룸형은 공동택이에요. 각각마다 소유권 주는 겁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이렇게 간판 붙어 있는 원룸 그거는 가짜가 많고 진짜 원룸 여기 도시형 생활 때 원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진짜 원룸 도시형 생활 때 원룸 뭐냐? 3가지가 있어요. 도시형 생활 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원룸 형택,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대택 3가지가 있습니다. 원룸 형택,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대택. 특별히 1번을 우리가 원룸 이렇게 줘. 원룸. 이건 정식 원룸입니다. 진짜 원룸입니다. 이 진짜 원룸은 거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택. 공동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분 소유가 되잖아요. 각각 호실마다 소유권 하나하나 돼가지고 집집마다 하나하나 소유한 걸 보는 거예요. 한 집 한 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동택이니까. 그런데 크기는 너무 크면 안 돼요. 몇 정부터 이하다? 50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니까 전유면적에서 한 18평 정도니까 한 20몇 평 정도 되겠네. 원룸은 아무리 커봤자 분양표에서 20몇 평이에요. 그 이하예요. 그 이하인데 보통 10몇 평짜리, 7평짜리, 6평짜리 이것도 많죠. 많죠. 그 이하야 됩니다. 50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전유면적. 그러니까 분양표 수로는 한 20평 정도 되겠을 것 같아요. 2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살림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실, 부엌, 싱크대 있어야 돼요. 살림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다만 크기가 작을 뿐이에요. 3번째, 욕실, 보일러실 제하고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것. 그래서 원룸이에요. 하나 공간이니까 원룸이에요.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다? 싱크대가 붙어 있잖아요. 원룸은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 공간인데 그리고 원룸인데 주요한 것은 투룸도 돼요. 투룸도 됩니다. 옆에 전유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약간 큰 원룸은 투룸도 된다. 2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요. 투룸도 돼요. 투룸도 원룸이라고 불러요. 투룸도 원명택이라고 불러요. 왜?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약간 크니까. 그리고 어디는 안 되냐? 이 원명택은 지하층은 안 돼요. 지하층은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층은 못 들어가요. 정식 원명택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시다. 이제 자 여쭤봅시다. 7층짜리 원명택이 있다 없다. 7층짜리
원명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동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동택은 몇 가지가 있죠? 아파트, 여기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잖아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이잖아요. 7층도 된단 말이죠. 7층도 원룸이 있어요. 여기 공동택이니까. 다만 들어가 보면은 그 크기가 크더라, 좀 작더라, 근데 작더라. 요거보다 큰 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7층짜리면. 좀 작으면 원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단정 연립, 3번 단정 다세대. 단정 연립도 뭐냐면은 도시형 생활태이고 단정 다세대도 도시형 생활태이고 그러면 단정 연립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립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냥 연립하고 단정 연립은 어떻게 다르냐? 이 도시지역에서 연립지면은 거의 다 단정 연립입니다. 즉 도시형 생활태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거기 보니까 원명택이 아닌 연립택이란 말이죠. 원명택이 아닌 연립택이다. 연립택인데 자 봅시다. 4층짜리 외형적으로 연립으로 보여요. 자, 4층짜리 외형적으로 연립으로 보입니다. 연립입니다. 4층 두들겼어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잠깐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탁 열어봤더니 크기가 작아요. 요건 단정 연립일까요? 원룸일까요? 4층짜리인데 두들겼어요. 가서 방구경에서 들어봤더니 방이 하나나 둘이고 작아요. 그건 원룸입니까? 연립, 여기 단정 연립으로 봅니까? 원룸이에요, 원룸이요. 아까 공동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립도 공동택이잖아요. 그거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 원룸형은 2층짜리 3층, 4층, 4층, 5층, 7층 다 원룸형이에요. 작거나 작으면서 방이 하나나 둘이면 다 뭐다? 원룸형이에요. 근데 다시 4층짜리인데 똑똑똑 두들리고 들어갔더니 되게 커요. 집들이 크고 방도 몇 개 있어요. 이건 뭐다? 연립이에요. 연립. 공동 연립이에요. 이게 단정 연립이에요. 근데 연립인데 연립과 단정 연립은 또 어떻게 다르냐? 보통 수도권에 짓는 건 다 단정 연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순수 연립은 도시역이 아닌데 짓는 건데 농림지역 이런 데인데 이 도시역은 다 단정 연립이 왜 단정 연립이라 부르냐면은 아까 몇 세대 미만이라고 그랬죠?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보통 우리가 이 수도권에서 연립 지을 때 하나 지을 때 집장사나 건축회사 지을 때 연립을 뭐 400세대, 500세대 짓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나 그렇죠? 보통 커봤자 뭐 20세대, 30세대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이니까 다 뭐라고요? 단정 연립이고 이것이 도시형 생활태이고 이것은 융자 같은 거, 공유택킹 같은 거, 융자 같은 거 잘 내주고 또 뭐 혜택이 있냐면 주차 같은 것도 좀 혜택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단정 세대도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정 다세대도 똑같아요. 원룸이 아니면 뭐다? 다세대인데 수도권 다 뭐다? 단정 다세대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택이에요. 도시형. 예. 300세대 미만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건 결론 얘기하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정식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택이 아니고 거의 다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진짜 아파트는 도시형은 아니고. 그러면 진짜 아파트는 어디에 걸립니까? 여담입니다. 진짜 아파트는 보통 분양가 상한제 걸리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걸리죠. 근데 요거는 이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건 누구 마음대로 집값 받으면 될까요? 건축주 마음대로 집값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전부 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연립 같은 거, 다세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거든요. 도시형 생활택 그거는. 그러니까 건축계가 좋을 때는 값이 비싸게 붙여놨어요. 안 좋을 싸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연립, 소위 말해서 여기 수도권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들은 어떻게 한다? 집값이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비싸게 받고, 잘 안 나갈 때는 싸게 받고, 이렇게 하면 밑지면서 팔기도 하고, 그렇죠. 자,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거는
어디가 걸리는 것이다? 아파트밖에 없어요. 순수한 아파트입니다. 예,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부터 여기 너무 많이 하면 또 질릴까봐 쉬었다가 173쪽 밑에 21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제 1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